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이제 거의 뒷부분이고 현대사의 입구 부분에 지금 와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광복부터 정부 수립까지 한 3년 정도 되는 그 복잡한 시기에 대한 이론을 지난번에 봤었어요. 문제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기출문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밑줄근 군정청이 있었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 중앙청 관사에 모인 환영 인파 사진이 있고요. 지금은 없어진 경복궁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 청사 사진이고 서윤복 선수 환영회 서윤복 제51회 보스턴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한 서윤복 선수 이 서윤복 선수가 보스턴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가 1947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광복 후에 우리가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첫 마라톤 우승자를 배출을 지금 한 거겠죠. 이 서윤복 선수를 지도한 사람이 1936년에 베를린 마라톤의 금메달리스트였던 그 손기정 선수가 지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이 스토리가. 밑에 쭉 보니까 사실은 이걸 알고 있으면 시기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 밑에 힌트를 보니까 하지 중장, 헬믹 준장 등 군정청의 주요 인사와 일단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이죠. 김규식, 여운형, 안재홍 등의 정계 인사를 비롯한 수많은 군중이 참석을 해서 되게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미군 정청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미군정이 들어왔었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 미군정이 들어왔던 거는 광복이 되고 나서 한 9월부터 미군정이 성립이 되어서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1948년 8월 15일까지 지속이 됐었죠. 자, 그럼 미군정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미군정 뒤에 이승만 정부 때 일어나는 일이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로 또 넘어가야 돼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반민특위라고 하는 친일청산인데 이것도 이승만 정부 때고요. 신한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귀속재산을 관리했다. 이제 뭐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던가 이렇게 일본 일제가 관리했었던 뭐 재산이 있겠죠. 그거를 그대로 미군정이 와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신한공사라는 걸 설치합니다. 요 4번이 미군정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 이것도 이승만 정부 시기니까 미군정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4번으로 미군정 시기의 일을 골라주시면 되시겠고 자, 2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네요.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군 육군 최고 지휘관의 권한을 가지고 태평양 미국 육군의 최고 지휘관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 미국인이겠죠. 미국인이고 38선이 나오고 있어요. 38선 이남의 지역과 주민에 대해서 군정을 설립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광복이 되고 나서 미군정이 들어와서 성립이 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복이 45년이었죠. 45년 8월 15일인데 이 9월 달에 바로 미군정이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 정부 수립하려고 했었던 여운형이 수립된 거를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공화국 만들려고 했던 게 있었죠. 그거 인정을 안 하고 부정을 함으로써 미군정이 따로 설립이 지금 되고 있고 나를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8일 김구와 김규식의 명의로 4개국 원수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계 대표 70명으로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을 했다. 그래서 강력한 반대 투쟁을 할 거고 김구하고 김규식이 장정위원으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움직임이죠. 신탁 통치가 나오려면 이게 진행됐었던 회의의 결과 바로 직후에 결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서 미국, 영국 뭐 이런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모여서 이 네 나라가 뭐 최대 한 5년까지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결정을 했었는데 그게 결정되자마자 지금 막 반대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것은 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광복이 되던 그 해의 끝자락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럼 지금 같은 연도잖아요. 이 사이에 끼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요거를 지금 고르시는 거예요.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었다.
카이로 선언은 이거는 이거보다 이전이에요. 가보다 이전입니다. 1943년 정도인데 이제 일제의 폐색이 짙어지게 되니까 연합국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외상들끼리 모여서 이거 전쟁 끝나고 나서의 일을 논의를 하는 게 또 있었어요. 그때 카이로에서 모여서 회담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한국을 적정한 시기에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이건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해 이전이고요.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되었다. 우리도 준비를 했죠. 우리나라 건국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건 1944년 이것도 가해 직전에 여운형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요. 그리고 광복이 되자마자 건준이를 또 만들어가지고 국가를 수립을 했지만 여운형의 어떤 사상적인 방향의 성격 때문에 미군정이 이걸 인정을 하지를 않았죠. 이것도 가해 이전이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요. 1945년 12월 달에 이걸 먼저 하고 나서 여기에서 신탁통치가 결정이 되니까 이 반대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3번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합의하는 거는 나의 이후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나라의 미소 공동위원회 다 들어오고 나서 이게 자꾸 결렬이 되고 나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또 단독으로 나라가 생기게 될까봐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의견을 합치하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나의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하였다. 마찬가지로 요거의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뒷시기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와가지고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다음 두 주장이 제기된 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원인이겠죠. 자, 우리는 피로써 건립한 독립국과 정부가 이미 존재하였음을 다시 선언한다. 쭉쭉쭉쭉 외래의 탁치 세력을 배격함에 있다. 이거 신탁 반대한다는 거예요. 신탁 통치 결사 반대. 하는 그런 얘기고 신탁 제도 역시 그 내용이 조선 독립을 달성하는 순서상의 과도적 방도인 한 충분히 진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두 번째에서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거는 을사조약이나 위임통치랑은 전혀 다른 거다.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신탁이랑 전혀 다른 것이다. 이거는 오해다. 라고 신탁에 찬성하는 입장이네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오려면은 일단 신탁 통치라는 게 결정된 회의가 있었어야 되겠죠? 모스크바 3상 회의하고 연결되는 무언가가 계기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볼게요. 이승만 정부가 방공포로를 석방하는 거, 이건 한국전쟁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휴전, 전쟁 끝내지 않으려고 이승만이 기습적으로 방공포로를 석방을 하죠. 이거보다 뒤에 일어나는 일. 김구하고 김규식이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거, 우리끼리만 진짜 단독 정부 세울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수립되기 거의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 신탁 통치 찬반 논의에 훨씬 뒤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재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 특별법이 제정되는 거 완전 뒤죠. 완전 우리가 정부 수립해서 재헌국회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반민특위 하는 거니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이 보도되었다. 이게 딱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신탁 통치한다고 했더니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뉘고 있는 거죠. 4번으로 골라주시고요. 유엔이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였다. 이것도 지금 다 뒤쪽에 나와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4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4번 문제.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찾는 거네요. 여기 앞에 먼저 볼게요. 신문을 보니 며칠 전 정읍에서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네.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우리끼리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자, 이 가의 뒤쪽을 보니까 우리 소련의 주장은 작년에 있었던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때와 같습니다. 우리 미국은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단체를 제외하는 건 여전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거 언제 일어났냐면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고 나서 이승만이 이제 기습적으로 또 정읍 발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2차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일어났는데 이것도 결렬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요 시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발생하는 거는 이 여수 순천 사건 같은 경우에는 4.3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요 시기보다 이거보다도 뒤쪽에 나와야 되는 미래의 일입니다. 요거 아니고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였다. 유엔으로 넘어가는 게 이거 뒤에요. 그러니까 가시기에 들어올 수가 없고요. 송진우, 김성수 등이 한국민주당을 창당하였다. 이거가 되게 전혀 모르겠는 말일 수 있는데 우리 민주당 창당 얘기가 종종 가끔 이렇게 선지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1945년에 우리 광복되자마자 미군정이 수립될 그 당시에 우리도 정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미군정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단체가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미군정이 들어온과 동시에 한국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창당이 되겠고, 당연히 미군정의 입장에서는 뭐 혁명당, 조선인민당 이런 식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보다는 그런 정당도 있겠지만 미군의 어떤 자유민주주의나 이런 거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정당이 생기는 걸 아마 원했겠죠. 그래서 그거랑 같이 맞물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보다 이전에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운형 등의 주도로 좌우합작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 여운형이 요 1차 지금 실패했잖아요. 미소공동위원회 1차 실패하고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한 게 굉장히 파장이 컸어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일단은 정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나중에 합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여운형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이렇게 우리가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반토막 나고 이러면 안 되니까는 일단 우리가 의견을 합치할 수 있게 우리끼리 좀 이거를 논의를 해보자 해서 그 중도파들을 모아가지고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결국 안 된 거죠. 결국 안 되니까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나중에 결렬이 되는 거고 일단은 요 사이에는 요런 액션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끼리만 하자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이거를 같이 가져가려는 중도파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4번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얘기가 되겠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거 광복되자마자 여운형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미군이 인정하지 않았고 이 정부를 부정하고 미군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미소공동위원회 같은 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가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더 앞선 시기에 있어요. 4번에 4번으로 찾아주시고 자, 페이지를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결의문이 채택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총회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민 자체의 문제이며 그 자유와 독립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총회는 한국 대표가 한국 주재 군정 당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가 아니라 한국민에 의하여 실제로 정당하게 선출된 자라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조속히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설치해서 한국에 주재케 하고 이 위원단에게 한국 전체를 여행, 감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결의한다. 이 결의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미군정이 지명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사람으로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로 하여금 정부를 구성하게 하겠다라는 유엔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결의문을 채택했었던 시기가 여기서 어디냐는 거죠. 순차적으로 보면 광복이 됐어요. 광복이 됐고 광복이 되자마자 이 중간에 미군정이 들어오고 그리고 12월 달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당통치가 결정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죠. 우리끼리 엄청 난리가 났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고 중간에 정읍 발언 같은 거 있어요.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하니까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중도파들이 모여서 좌우합작의 7원칙을 또 발표를 해요. 어떻게든 찢어지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게 잘 되진 않았어요. 잘 되진 않았고 나중에 또 여운형이 암살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합작이 또 해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소공동위원회도 했는데 얘네들도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미국이랑 소련도. 사실상 미국이랑 소련도 웃으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얘네도 지금 냉전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고래 싸움에 좀 새우처럼 낑겨 있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다 안 되고 나서는 미국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끼리 협의가 안 되니까 유엔에 토스하자. 그래서 유엔에다가 넘긴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얘네들끼리 이거 투표해가지고 하게 해야지. 우리가 대신에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위원단 보낼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순차적으로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종료된 시점으로 시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시기밖에 없어요.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6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은 냉전과 분단의 상징물인 독일 베를린 장벽의 일부로 이 사건을 기념하는 이 공원에 기증되었습니다. 이곳 제주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무장대와 이를 진압하는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 그리고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그냥 일반 민간인들이 제주도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종결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제는 이게 좀 물밑에 많이 올라와서 정부 차원에서 사과도 하고 특별법도 만들고 그랬었죠. 이 사건은 제주 4.3입니다. 아직도 명확하게 이 사건의 명칭을 따로 지정을 못하고 있어서 그냥 제주 4.3이라고만 부르는 현대사의 제일 큰 비극 중에 하나죠. 이건 일본이 한 것도 아니고 북한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엄밀히 따지면 공권력에 의한 일반인의 학살에 가까운 희생이 벌어진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 4.3에 대한 설명으로 제일 적절한 거.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 우리가 조금 더 뒤에 배울 건데 이건 4.19하고 연결된 말이에요. 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제주 4.3에 있었던 시기보다 한참 뒷시기에 나와야 되는 일이죠. 이것도 아니고 장기 독재를 비판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거는 이제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구국선언이고 민주화를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마찬가지로 유신 반대에 대한 얘기고요.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식 사과하였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법 제정해가지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을 해줬습니다. 옛날엔 이때 죽은 사람들 다 빨갱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런 거랑 한 개도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냥 갓 태어난 갓난 아기까지 다 죽은 거예요. 아기 갖고 있는 임산부도 죽고 갓난 아기도 죽고 우리 뭐 제주도 지금 놀러 많이 가지만 이 시기에 제주도에 살았던 일반 사람들은 친인척들이 요때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주도 사람들은 해수욕을 안 해요. 거기 원래 사는 사람들은. 왜냐면 그때 이승만 정부에서 그 산에서 내려와서 해변가로 나와가지고 이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그 죽음의 선을 그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제주도가 통신이 그렇게 발전을 안 했으니까 그걸 언제까지 나와라 하는 게 안 들리는 데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못 나온 집도 있고 그리고 무서우니까 안 내려온 집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내려온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빨갱이 취급을 하면서 거의 그냥 무차별 학살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주도에 동굴 많잖아요. 그런데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그 안으로 막 폭탄 던져 넣고 사람들 퇴로탄 던져 넣고 나오는 족족 그냥 총으로 쏴가지고 다 죽이고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이게 또 최근에 2025년에 4월 달에 제주 이 4.3이랑 관련된 사건들이 싹 모여가지고 이건 진실을 위한 목소리라는 어떤 이름으로 이 아카이브 자료들이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옛날 정부 같으면 이거 어떻게든 꽁꽁 숨겨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했겠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 되게 치부 같은 거면서 숨기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죠. 민주주의 국가가 발전을 했다고 하는 한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역행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렇게 은폐하려고 했었던 그 자료들이 어떻게든 지금 남아서 그걸 또 발굴을 해서 지금은 그걸 꺼내서 그리고 정부가 이걸 또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상조사 보고서까지 발간을 했고 사실은 그 기록유산에 올라간 자료 중에서 이게 좀 핵심이죠. 처음에는 은폐를 했는데 나중에 이거 다 꺼내가지고 이거를 정부가 이거를 뉘우치면서 진상조사 보고서도 내고 공식 사과도 하고 명예회복도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제주도에 가면 4.3 공원이랑 기념관이 되게 커요. 그런 대로 이제 다크투어 유적지가 지금은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록유산에도 올라가 있는 사건입니다. 요거는 한국 사람들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추세예요. 이 제주 4.3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결과로 어떤 식으로 기억이 되어 왔는지의 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로 제주 4.3 내용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6번에 5번으로 답을 찾으시고요. 7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7번.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친애하는 매논 박사. 이건 또 김구하고 김규식이 썼네요, 편지를. 남북 지도자 회담에 관하여 남북 지도자 회담? 남쪽이랑 북쪽의 지도자가 모여가지고 회담을 했대요. 기화와 기위원단에게 우리의 의견과 각서를 이미 제출한 바이오니와 우리는 가급적 양인의 명의로 남에서 이에 찬동하는 제 정당의 대표회담을 소집해서 이미 제출한 바에 제1차 보조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긴데 남북 지도자 회담을 했고 남쪽에서는 이 회담의 결과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 보면 남쪽의 대표를 선출하면 북쪽에 연락할 인원과 방법에 대한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조를 직접 간접으로 해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우리가 공동으로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김구하고 김규식이라는 분이 지금 모여서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뭐 협상을 하려는 거예요. 무슨 협상을 하느냐?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 결렬됐었잖아요.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되고 나서 유엔으로 우리 문제가 토스가 되고 나서 거기서 인구 비례해서 총선거를 해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선거위원단이 왔는데 그 유엔의 선거감시위원단을 북쪽에서 못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남쪽만 총선거를 해라. 남쪽에서만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남쪽에서 총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구나 김규식 같은 이런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해버리면 진짜 분단인 거예요. 어떻게 돌릴 수가 없는 거지. 시작할 때 한 덩어리로 출발을 해야지 여기서 갈라져 버리면 절대로 붙을 수가 없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미 우리 독립운동 할 때 수도 없이 많이 찢어졌어요. 임시정부도 처음에는 빨간색, 파란색 다 같이 모여있다가 나중에 다 이탈하고 빨간색만 모여있다가 파란색만 모여있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립이라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도 화합이 안 됐는데 이제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고 나서 우리들끼리만 남은 이 상황에서 합의가 안 될 것 같은 거죠. 나중에 일단 우리끼리 국가를 만들어 놓고 북한을 흡수를 한다? 그 말이 그거지. 그건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북쪽에도 우리가 국가를 만들면 걔네도 만들려고 할 건데. 김구는 이거를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봤어요. 그래서 1948년 2월 달에 우리끼리만 총선거하는 게 결정이 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김규식이랑 같이 내가 북한에 다녀오겠다. 내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한 덩어리로 출발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오겠다 해서 진짜 북한에 갔어요. 정말 북한에 가서 놀랍게도 좀 호의적인 답변을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김구는 이제 호의적으로 답변이 왔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해보자 해서 왔는데 이미 남쪽에서는 총선거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남북 협상을 긍정적으로 하고 돌아왔는데도 50 총선거가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정부가 딱 광복절에 맞춰가지고 수립이 딱 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남북 협상 하자고 오더니만 그대로 자기들끼리 선거해가지고 국가를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9월 달에 그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거기도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분단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시기는 이제 우리끼리만 선거하기 직전 시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8.15 광복이 있고 모스크바 3.3회의 여기 아니겠고 여기 아니겠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거 아니겠죠? 좌우합작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유엔으로 넘어갔어요. 유엔으로 넘어가서 자, 남북한 같이 선거해 라고 했는데 선거단이 북한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끼리만 선거하기로 결정이 나서 그래서 요 시기에 이거를 하려고 한 거죠.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것을 지도자 회담 같은 거를 하려고 김구가 이제 북한으로 직접 넘어갔던 거죠. 이것도 시기상으로 5번밖에 올 수가 없겠죠. 5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주로 문제가 나오는 게 광복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3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알고 있느냐를 많이 물어보죠. 요거를 머릿속에 이 과정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연도로 외우려고 하면 머리 진짜 터질 거예요. 너무나 바트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건의 인과관계를 보시고 머릿속에 줄거리를 정리를 해놓으세요. 사실 이유가 다 있거든요. 1차가 불발됐으니까 나중에 2차가 된 거고 2차도 불발됐으니까 유엔에 넘어간 거고 요런 중간중간에 전후관계가 다 있어요. 그거로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보물로 본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 요즘 장면이라는 분의 얼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은 UN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에 출마한 장면 후보자의 선거 공보이다. 후보자의 사진, 양력, 선거 구호 등이 보이고 특히 자세한 투표 안내가 눈에 띈다. 여기다 동그라미 쳐라. 이렇게 지금 투표 안내지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깨끗한 인격자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장면 후보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50 총선거와 관련된 공보물입니다. 자, 맞는 거 골라볼게요. 5.16 군사정변 이후에 실시되었다. 그럴 수가 없죠. 이거는 박정희 정부가 수립되는 시기니까 이거보다 뒷시기에 일어난 일이고,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그쵸? 50 총선거에서 우리가 최초의 국회를 선출을 하고 이 국회에서 뽑힌 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되는 거니까 2번이 50 총선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이거 다 지금 이 뒤에 정부 시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민의원, 참의원, 양원제 국회 탄생하는 거, 이게 한 세 번째 개헌이 있고 나서 5번째 국회인가 또 그래요. 무조건 이거보다 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최초의 국회를 형성하는 투표였기 때문에 이거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거 뒤에 나오는 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뒤에 얘기고 50 총선거는 최초의 국회였었던 재헌 국회를 선출하는 거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에 2번으로 답을 찾아주시고, 여기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거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복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전체 과정에 대한 내용이 제일 어려우니까 이거에 대한 전후 관계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 저 연표만 봤을 때 이게 어떤 관계 때문에 이렇게 진행됐는지가 머릿속에 딱 그려지시면은 이거 아무리 섞어놔도 문제 푸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풀이 정리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그 뒤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꾸려지고 변천이 있어 가는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